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광고 하나 듣겠습니다. 평 LTA 다 보인다. 커버가 닫혀 있어도 사람의 최신작 LG G2.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이번에는 보도국 국제부인길에서 밤사이 들어온 직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 등으로 반군 지역을 공격해서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 대참사가 일어났군요. 네, 시리아 반군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새벽 정부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구타 지역을 화학무기로 폭격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1,300여 명이 숨지고 3,6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군 측은 사상자들이 호흡곤란과 구토 등 독성가스에 중독된 증상을 보였으며 어린이와 여성 등 민간인이 상당수 희생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참사는 유엔 조사단이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져서 파문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프랑스, 영국, 터키 등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유엔 차원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이집트 속보 알아보죠. 이집트 폭력 사태 중단을 촉구해온 유럽연합 EU가 이집트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EU 28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이집트 내부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무기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 대한 경제 지원 중단은 이집트 국민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일단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외무장관들은 또 이집트 군부와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자 측이 폭력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설 것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예,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흑인 여성을 구타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판문이 일었었는데 이 내용이 밝혀졌습니까? 예, 프랑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 18일 오전 프랑스 투르 지역에서 촬영됐는데요. 경찰 2명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흑인 여성 2명 등 4명의 시민을 제압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저항하는 흑인 여성을 곤봉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최루가스를 얼굴에 직접 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제압했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과잉 단속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프랑스 정부 당국은 이번 사건을 투명하게 조사해서 진실을 반드시 가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창업자가 전 세계인 모두가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운동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전 세계인에게 인터넷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동은 모두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으며 이미 웹사이트도 만들어졌습니다. 페이스북과 삼성전자, 에릭슨과 노키아 등 인류 IT 기업들이 창립 멤버로 참여하는데요.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스마트폰 서비스 개발을 통해 인터넷 사용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나쿠 지역의 인터넷 보급에 힘을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비롯해서 도심 진입하는 도로에도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미아 상계권의 도봉로 삼양입구 사거리부터 동서문로 한성대 입구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은평 일산권의 통일로도 홍은 사거리부터 독립문역 쪽으로 가는데 시속 20km 미만입니다. 성산로는 모래내고가차도에서 연세대 쪽으로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이 밖에 분당 수서로도 도심 쪽으로 복정에서 탄천까지 밀리고 있는데 옆으로 가는 언주로 역시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외봉터널 부근 일대로 차간 거리 좁힙니다.
과천 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 이용해서 과천 들어가는 데는 과천 터널을 못 간 지점 1, 2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분기점 부근부터 시속 10km 미만으로 정체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이 밖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부터 송내, 조남에서 하기분기점까지 모두 18km 구간 차량 밀리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도 평촌에서 수리터널, 다시 장수와 송내 사이로 차량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뉴스 단순히 따라가지 않고 이리저리 뒤집어 봅니다. 뉴스의 이면을 함께 보는 시간이죠. 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 뒤집어 보기에 준비한 주제가 뭡니까? 예, 깝깝한 소식이긴 합니다. 전월세 대란 문제하고요. 예. 전두환 추징금 환수 추진을 위해서 처남인 이창석 씨가 구속됐다는 이야기의 이면 한번 뒤집어 보죠. 예, 깝깝한 뉴스지만 희발성이 강한 두 뉴스군요. 네. 예, 뉴스 뒤집어 보기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하나는 전월세 대란, 또 하나는 전두환 추징금 환수 추진. 예, 전세 대란이란 말은 익숙해지는데 이제 전월세 대란이 돼 있네요. 네. 이 전세 풍기 현상으로 전세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집 가진 사람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누리꾼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네, 지금 전세값 상승이 우리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데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는 튀고 또 전세값이 급등하기 때문에 전세값 마련을 위해서는 빚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이미 이제 그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 넘잖아요. 1,100조죠. 네, 1,100조인데 여기에 지금 더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컨대 그 월급이 오른 거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거죠. 그 KB금융지주연구소 분석을 한 거에 따르면 전세 가격 2008년도에 1억 1,123만 원이 평균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해 2012년에 1억 4,323만 원으로 3,200만 원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를 들고 있는 가구의 연소득은 같은 기간에 3,383만 원에서 4,064만 원으로 681만 원이 올랐는데 전세 가격이 3,000만 원 올랐으면 나머지 돈은 꿔서밖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소득보다도 전세비 오른 것이 훨씬 높아진 건데.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빚을 내다 보니 이렇게 되고 그러면 또 전세를 준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은행의 이자가 너무 적으니 전세를 해봤자 소용없으니 월세로 돌리고 싶은 생각에 전세는 풍기 현상이고 월세는 내놔도 안 들어오고 대란이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특단 조치를 좀 취해봐라라는 말이 와서 이제 지금 당정 협의를 하게 된 거죠. 예, 이 월세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월 2부에서 네. 월 2% 정도에서 이제 연 5%에서 6% 정도로 네. 예, 월세도 그렇게 낮아졌는데도 그런데도 월세가 전세보다 낮다. 하는 것은 전세비에 대한 은행 이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문제는 대통령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동안에 이 전월세 대란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다 조용하다가 당장 협의하고 뭐 대책해 놓겠다 이러고 네. 예, 네티즌들 반응 좀 어떻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냉소적이죠. 기대하는 바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정부가 추진 검토 중인 전월세 대책을 한번 보면요. 예. 시행 예정인 것만 봐도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이제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거고요. 취득세 연구 인하는 이제 8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보면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는 이제 계류 중이고요. 추가 도입을 하겠다는 게 전월세 상한제 도입.
예.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 자금 대출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리츠 매입 임대주택 확대,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확대. 뭐 들어만 보면 막 다 해결될 것 같고 아주 작은 돈으로 우리 집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결국 그런데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신 목돈 안 드는 그 전세 뭐 하는 것은 결국 은행이 대출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결국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만 계속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네. 예, 이것이 그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세청 말하는 날림 정책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의원은? 그리고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전세가 고공행진의 여태껏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부정적이었거든요. 예. 그 정부가 새누리당이. 근데 이제 상한제 도입을 고민하게 돼 있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빅딜로 그 야당과 더불어서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주택자, 그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 폐지가 결국은 거주 목적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나 전월세 해결하고 무관한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돌려보는 사람들보다는 이미 많은 전월세를 갖고 있는 분에게 중과세 폐지를 해주겠다라는 것은 부자 감세 효과일 뿐이어서 가뜩이나 우리나라 지금 세제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양쪽에 다 아무것도 혜택을 줄 수 없는 뭐 그런 방법이라고 뭐 심각한 예로는 뭐 단적인 예로 단세포적 발상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전월세 대란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사실 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잠깐 냈는데. 그럼 이 방송에서 하셔야죠. 예.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세비를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율을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이율을 연 5% 정도로 줘라. 월세로 전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은행에서. 예. 그래 왜 그런가 하면 전세비만큼 그런 확실한 안전한 뭐 빠져나갈 염려가 없는 그런 정기예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은행은 그 준비율에 따라서 이 돈을 마구 굴릴 수가 있거든요. 그 5% 정도 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전세로 제공하는 주택, 아파트 이런 것에 대한 보유세를 확 낮춰줘라. 예, 전세로 제공하는 이 계약서 첨부해서 제공을 하면 그렇게 되면 부동산 소득세도 확실히 거둘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최소한 전세비 이자에 비해서 보유세가 더 높은 그런 역현상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잠깐 들으면 그럴듯한데 은행권에서 과연 협의를 해줄지 뭐 이런 것도 의문이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 제발 정부에서 너무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이끌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데가 됐냐면 1989년에 전세난이 굉장히 사회 문제로 됐을 때 우리가 그 의무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그때 2년으로 억지로 늘리면서 전세금을 확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2년을 해주겠다. 그런데 전세금을 올려달라라고 해서 실제 수요자들에게는 1년 연장의 의미밖에 없지 전세금이 더 올라서 실질적으로 부채라든가 이런 거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 네티즌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네티즌 의견이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이게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덤이 하는 얘기가 국가는 악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가가 끼어들면 뭐 좋게 결말이 나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점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위정자들은 얼마나 끼어들고 싶겠어요. 왜 배지 달고 왜 장관 되고 대통령 됐겠어요. 이거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시장의 흐름에 잠을 맡겨두고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 우리가 전세에는 익숙해 있지만 월세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에서 우리 예전에 뭐 사글세 살아요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아픔, 비참함 이런 정서적 것도 있어서 점점 이제 대한민국 특유의 전세라는 개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든 이게 전월세 대란 이것이 그 고소득층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서민과 중산층의 문제니까 참이 답답하겠죠.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계부채가 느는 것을 또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지금 가을에 이사철인데 정말 서울을 못 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식 교육 때문에도 그렇고 부모 봉양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이 특단의 어떤 묘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미분양 주택 같은 것도 좀 해결이 되지가 않고 있고요. 집이 없어서 못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설 경기 부양이나 이런 걸 해서 좀 폭넓은 좀
그다음에 시기를 오래 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너무 즉각적인 반창고 붙여주는 식의 당정 합의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예, 날림 칭칭은 없어야 되겠죠. 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문제,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짚어봤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봤죠, 우리도. 네. 예,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이제 되고 있는데, 네. 이창석 씨가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이 네.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서는 참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 아들들도 이제 차례로 소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이창석 씨 구속 수감된 그 주변의 문제 말이죠. 근데 이창석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알려졌지만 네. 이분이 구속된 것은 친인척 가운데 이제 최초로 추징금과 관련돼서 예. 구속이 된 것으로 돼 있어도 뭐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뭐 된 거긴 하지만 이게 비자금을 갖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추정되는 겁니다. 경기도 오산 땅을 파는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양도세와 법인세 124억 원을 포탈한 혐의이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의 처남이랑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는 비리인 거죠. 그러니까 조세 포탈죄시 지금 네.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과 외관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지만 내면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상징적으로 네. 아마 전두환 대통령 친인척 가운데 추징과 관련된 첫 구속이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 이분이 그냥 혼자만이 아니라 이 오산 땅의 경우에는 그 땅을 전두환 대통령 차남인 재용 씨에게 네. 양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창석 씨는 이 순자 여사가 가장 아끼는 뭐 남동생이어서 유난히 이 구속에 가슴이 아파했다는 후문도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보면은 또 이게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은 예. 미납금을 다 같이 동생과 사돈과 힘을 합해서 돈을 다 내겠다라고 밝혀져서 이제 좀 더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전 사돈이죠. 신동관 네. 그룹 회장. 이제 전 사돈이겠군요. 이혼을 했으니까 전 사돈이고, 네. 예, 그 동생이 또 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소송이 벌어지고 요란했더라고요. 네. 결국은 그 동생이 좀 더 양보하는 이제 모양새를 갖추고 전 사돈 또 80억인가 내고. 네. 예, 해서 이 돈을 내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압박을 더 받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리 추징금 안 낸 돈이 1,600억을 넘으니까. 그럼요. 이게 97년도에 그 대법원에서 예. 확정 판결을 받았었잖아요. 그 추징금이. 예. 근데 이게 이제 15년? 만 15년이 흘러서야 이제 조금 가시화됐다라는 데가 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이분이 냈던 추징금이 4만 7천 원인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돈을 내게 판결을 받았을까 뭐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 현재 대통령 일가의 압류 및 압수품을 보면 전재용 씨죠. 이게 전 대통령 처남이죠. 오산시 땅이 400억 원. 이태원에 있는 빌라 3채가 60억 원. 그다음에 이제 이재용 씨 조카인데 전두환 대통령의 누나의 아들이죠. 이분은 또 51억 원 한남동에 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순자 여사가 연금보험, 농업연금은 30억 원, 전재국 씨 장남은 미술품 수백 점이 있는데 그게 한 4, 50억 원으로 추정돼서 이것들만 다 합쳐져도 600억 정도는 국가에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명백히 이제 검찰이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 압력을 넣는 순수로 보이는데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집에 압류하러 들어가면서 금속 탐지기까지 들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전 세계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역대 정부를 좀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김영삼 정권은 일단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구속을 시키고 수사를 했고 재판 회부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 사면 복권을 하면서 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네. 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정치 보복 입장에서 바라봤던 것 같아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은 진돗개까지 경매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도 하나 좀 전 세계 해외 토픽으로 또 나간 기록이죠. 네. 그게 경매가 성립이 되긴 됐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애초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고.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뭐 일설에는 1,000억 정도의 타입을 한다 이런 뉴스도 나오대요. 네, 지금 그 가족들이 모여서 예. 변호사와 뭐 수기를 하는 중이라고 어떤 식으로도 해야 되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압류를 했어도 다만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 땅이 이렇게 흘러갔고 특히 미술품 구입 경우에도 이 미술품이 이 돈으로 샀다라는 것. 지금은 뭐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만 근데 검찰이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흐름 같은 걸 완전 뭐 포즈를 했다 그러고 사실은 뭐 제대로 된 직업이나 진짜 안 가졌던 사람들이 수백억을 갖고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뭐 한다는 거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더구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렇게 해결하는 걸 보였고 그다음에 전두환법이라는 거 처음 통과된 사례고 예. 검찰도 굉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대놓고 말씀 안 하지만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를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 대통령 자녀들도 이제 소환을 하겠다 이건데 네. 첫 소환 자료는 장남이 아니고 차남 재용 씨라고 이미 언론에 나왔습니다. 예, 재용 씨가 지금 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재국 씨 같은 경우 시공사란 출판사를 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이 굉장히 많은데 재용 씨 경우에는 갑자기 나온 이면 계약을 한 400억 원의 우선 예. 땅이라든가 빌라를 새 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특근을 통해서 다시 받았다든가 해서 불법과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서 뭐 이거는 전두환 대통령의 자녀가 아니라도 개인의 신분으로서라도 파헤쳐 받을 사건인 거죠. 예, 외모가 아버지를 가장 닮은 분이죠. 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 취재 기자들은 그 자녀들까지도 수사 대상에 올린 것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티즌 의견들이 예. 처음으로 박정희란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찬사 일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정말 한번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다 잡아들여라. 전두환 일가 전원 구속하자. 법의 준수를 보여줘야 된다. 검찰도 잘하고 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예. 국가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데 정치 보복 없애지 않으면서 사면 줬더니 이건 좀 더 심한 거다. 국민들이 그때 보여줬던 반응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대 정부가 못한 과업을 완수하길 바란다는 뭐 갈채도 보내기도 했고요. 이명박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두환 대통령 추징금이 고작 47,000원이었는데 어떻게 될지 돈은 똑똑히 뜨고 지켜보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분위기 전환용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동안 우리들이 냈던 그 돈들이 연간 8억 원이 넘는 전두환 대통령 경호에 쓰였다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 재산이 정말 있었다면 네. 이 15년에 걸친 이 이자 네. 그만도 상당하겠죠. 사실 네. 추징금엔 이자가 안 붙으니까 네. 이제 가족들이 좀 돈 있으면 모아서 좀 내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그 엄청난 분노를 좀 가라앉혔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또 일부 뉴스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부인 이순자 씨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나 불법이라면 이제 성역이 없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 않을까 싶고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좀 심중히 달려 있는 거겠죠. 예. 하여튼 앞으로 이 네티즌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겠죠? 예. 전 국민과의 싸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들은 양분이 되고 뭐 진보 보수라든가 나아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모처럼 단결된 합심된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말의 동정심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일말의 동정심. 예. 예, 일말의 동정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윤경 기자께서 하신 말씀이 또 제 가슴을 후벼파는 것 같네요. 저도 전심입니다. 네. 예. 제가 그 네티즌 의견 2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0263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네.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되겠죠. 네. 하지만 현행으로서는 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그 하나의 그 부동산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쉽게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9354님.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낸다고는 하는데 이러다가 또 별거 없이 끝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나 그랬듯이요. 이 검찰 수사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속도를 낼수록 과속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속도를 내면 또 과속의 위험이 있겠네요. 제가 오늘 자신 청취자들이 오해할 얘기를 했는데 제 전시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뒤집어보기 윤경 기자였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4부 이어갑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Attention, ready, go. 한가라, 내 청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빈아, 미션 준비됐어? 강수 오라버니, 우리 꼭 해결해요. 저기 문 열고 냉방하는 가게가 있네? 문 열고 냉방 아웃. 전력 피크 시간 2시에서 5시. 에어컨도 쉬게 해주세요. 왜 여기 사무실 사람들은 춥게 해놓고 긴팔을 입고 있대요? 답답한 옷차림 아웃! 여름철 26도를 꼭 지켜주세요. 이 집은 TV를 켜놓고 딴짓을 하고 있네? 무심한 전기 사용 아웃! 한 사람 배가트 절약하기 운동 모르세요? 미션 성공! 전기 만들긴 어려워도 아끼기는 참 쉽구만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예, 전측의 출발사 지금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A. SK텔레콤. 엄마들은 수유 준비할 때마다 걱정이 많다. 물 온도, 수유 농도, 영양 걱정까지. 이젠 액상으로 된 베비언스로 바꾸세요. 체계적인 영양 설계는 기본. 한 병 한 병 무균 상태로 만들어져 뚜껑만 바꿔 끼면 수유 준비 끝. 대한민국 수유 상식을 바꾸다. 액상 유아식 베비언스.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봅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증시가 또 하락했군요. 6거래일 연속이죠? 네, 맞습니다. 21일 저녁, 20일 우리 시간이 오늘 새벽에요. 그 미국 투자자들이 고대하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지난달 7월 그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예. 이를 보면 그 연준 내부에 경제 상황 개선을 전제로 연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 출구 전략 시간표에 대해서는 연내라고만 표현돼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월간은 이 같은 회의록 내용을 분석하고 연준이 연내의 양적 완화 축소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한 겁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105.44포인트, 0.70% 떨어지며 14,897.55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6거래일 연속 떨어지면서 종가 기준으로 15,000선이 무너졌습니다. S&P 500 지수는 0.58%, 나스닥 지수는 0.38% 내렸습니다. 또 이날 공개된 미국의 7월 기존주택 판매 건수는 전월보다 6.5% 증가한 539만 건으로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도 미국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니까 괜찮을 것 같는데 미국의 이런 양적 완화 축소가 가시화가 되면서 문제는 실험국들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제 잠깐 전해드렸듯이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등 전 세계 20여 개 신흥국에서 통화 가치와 증시가 동반 폭락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9월 위기설 때문인데요. 미국이 양적 완화를 9월부터 축소하면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관측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이 가운데 인도와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공 등 5개 나라를 F5, 취약한 5나라라고 꼽고 있습니다. 예. 세계 2위 투자은행인 그 모건 스탠리가 골라낸 나라들인데요. 이들 5개국의 그 경상수지 누적 적자 규모가 연간 한 99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예, 엄청나군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도 9월 위기설이 번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국내 증시도 지금 계속 하락 중이죠? 예, 국내에서도 일부에서 그 신흥국발 금융위기가 혹시 우리나라로 전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흥국 위기가 본격화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뺄 것이다, 이런 시각인데요. 이런저런 설에 영향을 받아서 어제 코스피는 전날보다 20.39포인트 하락한 1867.46에 상을 마쳤습니다. 이틀간 50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예, 미국보다도 하락폭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겠군요. 실제 네. 위기 전염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제 현호석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인도 등과 차별화되고 있다. 우리 주식시장에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환율 변동성도 크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금융불안이 우리나라로 전염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예. 실제 원화는 7월에 1.6%, 8월 들어서도 20일까지 0.2% 오히려 가치가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8월 들어서 20일까지 1.3%가량 하락했지만 하락폭이 걱정할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외환보유액이 또 3,300억 달러에 달하고요. 올해 경상수지는 GDP 대비 2.7%가량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입니다. 다만 정부는 그 신흥국 위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시중은행들이 외화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죠? 정부가 가정용 요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요금 누진제를 단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예. 중산층 전기료 부담을 좀 줄이겠다는 건데요. 현재 그 가정용 요금에는 6단계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100kW 이하면 단위당 59원의 그 요금을 매기는데 500kW가 넘는 구간에서는 이 11배나 비싼 690원을 지금 매기고 있습니다. 예. 이를 3단계로 줄이고 또 가장 비싼 구간과 싼 구간의 요금 차이를 현재 11배에서 3배에서 4배 정도로 줄이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즉 200kW 이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요. 60-70%의 가정에 해당하는 200에서 600kW 구간에는 단일 기준을 적용해서 중산층 부담을 좀 줄어들게 됩니다. 또 900kW 이상 전기 다소비 가정에는 요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수입 자동차의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죠. 이 수입 자동차, 예, 가격이 비싸기도 해서 그렇고, 또 수리비도 비싸기도 해도 그렇고, 그래서 거리의 슈퍼갑이라고 불리는 차들입니다. 작년 전체 자동차 1,300만 대 중 수입차는 6%인 77만 대인데요. 예, 전체 지급된 보험금 2조 9,623억 원 중 수입차 수리비는 18.1%인 6,541억이나 됐습니다. 과거처럼 수입차가 국산차에 비해 아주 비싸지도 않은 건데 왜 수리비는 터무니없이 비쌀까요? 이 문제 교통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전 변호사님 아침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예, 요즘 도로를 보면 예전에 비해 수입차가 너무 많이 늘었는데요. 네. 예, 6%인 77만 대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수리비는 이 국산차보다 너무 비싸서 이 결국 그 수입차 수리비가 18.1%를 차지합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선 똑같이 범퍼를 교환한다고 그럴 때 같은 3,000cc급일 때요. 예. 이제 국산차의 경우는 한 4-50만 원이면 된다 치면은 수입 자동차는 한 300-400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이제 구조가 있는데요. 예. 그건 우선 부품 자체가 부품값이 비싸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국산차하고 수입차하고 차값은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예. 차값은 별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수리비, 그 부품값을 무척 높게 책정해서 예. 거기서 마진을 남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부품값 자체가 비싸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품 구하기가 좀 힘들어갖고 현지 독일이나 일본으로 부품을 구하느라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또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그 비용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수리비 자체에 거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부품이 비싼 겁니까? 아니면 공임이 비싼 겁니까? 공임 자체도 조금 비싸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런데 똑같이 범퍼를 교환하고 문짝을 교환할 때 외국차가 수입차가 더 힘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공임 자체도 우리나라 국산차 공임보다 비싼데요. 근데 이 문제는 국산차 공임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상대적으로만 비쌀 뿐이지 실질적으로 절대적으로 비싸다고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수입차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먼저 손해율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손해율이라는 것은 예컨대 A라는 보험회사에서 1년 동안 이 자동차 보험료를 100억 원을 받았는데 100억 원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보상으로 나간 돈이 80만 원이다. 그럼 100억 원 중에 80억 원이 나갔으면은 80%가 나간 거죠. 즉 보험료 들어온 것 중에서 보상으로 나간 돈이 몇 %냐? 그게 손해율입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크게 오른다면 결국은 국산차 운전자들의 수입차 때문에 보험금을 더 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들이 손해율이 80% 넘으면은 남는 게 없다 뭐 그러면서 결국은 그 다음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수입 예, 전화 연결이 잠시 끊어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수입차 문제로 저희들이 지금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크게 오른다면 결국은 이제 국산차 운전자들이 그 보험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고 이 바꿔 말하자면 수입차 사고로 인한 보험 비용 충당을 국산차 운전자들이 낸 보험비로 충당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보험료의 이 차이가 지금 있긴 있죠. 이 수입차가 국산차보다는 보험료를 더 내는 건 사실인데, 근데 실제 수리비 부담하는 걸 보면 수입차가 수입차에 드는 수리비보다 보험료 내는 것에 비하면 수입차에 드는 수리비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산차가 손해를 본다는 건데요. 예, 이 전화가 다시 연결된 것 같습니다. 한 변호사님? 네, 전화가 제 전화가 잘못됐는지 일반 전화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예, 괜찮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수입차 보험료가 국산차에 비해서 비싼 건 사실이죠? 보험료가 두 가지인데요. 예. 보험의 그 종류가 우선 남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 물어주는 거, 또 남의 차를 망가뜨려서 물어주는 거, 이 대인 대물. 예. 그리고 내 차가 망가졌을 때 내 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자차 보험 이렇게 나눠서 볼 때요. 예. 대인 대물은 배기량이 똑같고 같은 승용차고 승차 인원이 똑같고 그러면은 수입차나 국산차나 똑같습니다. 예. 다만 이 자차 보험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해서 이 자차 보험 자체는 수입차가 좀 더 비싸다고 그럽니다. 예. 통계에 의하면 한 1.5배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3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약 1.5배 정도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수리비가 3배나 더 드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좀 형평이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산차 운전자들이 보험료 면에서 이제 손해를 더 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네. 근데 보험개발원에서 과거에는 관련 통계를 내놨었는데 이런 논란이 나오니까 2009년부터는 통계를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요? 그건 잘못인 것 같습니다. 통계는 통계대로 내고요. 예. 다만 통계를 내더라도 대물 사고에 대한 피해액이 얼마인지, 자차 사고에 대한 피해액, 즉 보상액이 얼마인지 이걸 구분해서 내야 될 텐데요. 예. 그것을 아마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수입차 수리비가 얼마였다, 수입차 수리비로 지급된 보상이 얼마였다, 요것만 통계를 내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대물 사고에 대한 보상액과 자차 보상에 대한 그 보상액을 그걸 갖다 별도로 해석을 통계로 계속 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2011년에 비해서 2012년 수입차 사고 수리비가 한 25%가 늘었는데 결국 이제 국산차에 지급된 보험금은 1.9%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수입차 숫자가 6%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입차 계속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6%. 지금 말씀하시죠. 전체적으로는 한 6% 정도밖에 안 되지만 최근에는 수입차 등록 대수가 신규 등록 대수가 10%를 넘어섰다 그러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입차는 점점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이 보험금 지급되는 것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도 과거 6%대로 계산을 해봤을 때 국산차 소유주들이 내는 보험료에서 수입차 수리비로 더 전이되는 금액이 4,370여억이나 되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이제 국산차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수입차 보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자차 보험료는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더 많거든요. 보험료 자체가요. 그래서 그것은 형평성이 어느 정도 좀 맞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입차라 해서 훨씬 더 높은 그 합리적이지 않을 만큼 더 높은 그런 보험료를 부과하면은 그것은 지금 그 WTO 같은 데서 제소 가능성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국산차랑 수입차랑 부딪히면은 수입차가 가해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입차가 피해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부딪히면 국산차가 손해다. 예. 국산차가 더 많이 망가졌는데도 오히려 수입차에 더 많이 물어줘야 된다는 이런 의식들이 보통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내가 살짝 스쳤는데도 몇백만 원씩 물어주고 경우에 따라 몇천만 원씩 물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는 잘못된 관행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수입차가 가해 차량인데 그리고 내가 피해 차량인데 보험사에서는 100대 0은 없다. 8대 2다 해갖고 이 수입차가 8 잘못하고 국산차가 2 잘못한 걸로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수입차가 3천만 원 수리비가 나오고 국산차가 300만 원 수리비가 나왔을 때 이 국산차에서 수입차에 대해서 20%를 물어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600만 원 물어줘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3천만 원에서 20%니까요. 그리고 수입차 측에서는 국산차에 대해서 300만 원에 80% 240만 원밖에 안 물어주거든요. 예.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더 물어줘야 되나 이런 이제 의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100대 0인 사건인데도 80대 20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100대 0인 사건은 100대 0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럼 수입차라서 무서워할 필요 없고 그리고 억울하게 수입차에 대해서 수리비를 더 많이 지급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려면 사고조사가 좀 더 정밀하게 이루어지면 되겠군요. 사고조사보다도 요새 블랙박스가 많지 않습니까? 예. 블랙박스 동영상을 통해서 100대 0이 명백한 사건인데도 보험사에서는 8대 2, 7대 3으로 끝나는 경우를 제가 하루에도 그런 건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예. 이 100대 0이냐 8대 2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된다고 그러면 지금 수입차 수리비가 과도하게 나가는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교통 전문가이죠. 한문철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예, 오늘 전기요금 개편 문제를 다루는데요. 새누리당이 현행 6단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체제를 3단계로 바꾼다고 합니다. 가정용 전기 가격은 1kW에 112원 61전입니다. 문제는 누진제라는 것인데요. 최고 구간은 최저 구간에 비해서 11.7배나 비쌉니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정용의 92%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다 산업용 전기값은 누진제가 아닙니다. 이러니까 펑펑 쓰게 되죠. 이 산업용 전기값은 생산 원가의 92.83%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산업용 전기는 적자를 보고 팔고 그 적자를 가정용 전기값에서 벌충하는 겁니다. 이것 바꾸자고 입 아프게 외치는데 답이 없습니다. 힘없는 국민은 언제나 봉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책의 출발사침 지금까지 진행의 정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